혹시 그 스카우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에? 저는 하긴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네, 저하고는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좀 불편해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규율 지키는 거하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 저는 좀 약간 자유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너무 뭐 이거 그럼 해라. 이 스카웃에서 저 스카웃으로 또 옮겨갔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길래 한 번 하고 딱 그만뒀고요. 네. 근데 그 고성에서 할 때 제 남동생이 했었는데 그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걔는 병원에 갔어요. 그 정도로. 네. 잼버리 참가하고 나서요? 네, 잼버리 하고 나서 네. 왜냐하면 야생 그 벌레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완전히 뜯겨가지고 이게 퉁퉁 부어서 온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 이 폭염에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안전 중요합니다. 네, 네, 사고 안 나고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봐야죠. 마이너리그.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하면서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제 책임자입니다. 남탓 타령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또 내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제 전 정부 탓을 했고요. 민주당은 뭔 소리냐,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준공되거나 부실 시공이 있었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 그 전 정부 얘기가 나온 건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게 소위 보호가 없는 슬라브하고 그 기둥을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무량판 공법인데 네. 그 이후로 잘 안 쓰였단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공교롭게 LH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많이 설계되고 시공되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라고 해요. 근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공법을 왜 하필 그 시점부터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2016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된 건 2017년도. 네.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니까 원희룡 장관이 느닷없이 뭐라 그러냐면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바로 대통령이 받아갖고 카르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 정부 탓을 하고 그럽니다. 전 이거 보면서 참 나쁜 정권이거나 무지한 정권이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오늘 현장에 가갖고 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현장에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그 인천이나 무너진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사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공사가 이미 완결된 곳은 네. 철근과 철근이 뒤섞여갖고 이른바 현장성에 떡이 된다고 표현을 해요. 비파괴 공법 그 기계라고 하는 건데 그 철근을 들여다보는 CT 촬영하는 거 같은 거거든요. 네네. 공사가 끝난 거는 파악이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철근이 놓는지 빠졌는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진실을 파악하겠다.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카르텔로 연결하고 이걸 갖고 전 정부를 하는데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걸 덮으려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가? 이 문제를 더 일부러 키운다고 보시는 키우는 거예요? 거죠. 현장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게 전수조사가 하청 주는 과정에서 무슨 짬짬이가 있었다든지 이런 건 조사가 가능하지만 공사가 끝났는데 철근이 놓다 빼줬다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검증을 못 한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것도 거짓 프레임을 만들었다. 네. 지금 이게 정당이나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좋다. 네. 그리고
개선하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처벌에만 집중하거나 이렇게 어떤 정치 세력에다가 책임을 추구하는 그러면 지금 정부는 또 뭐예요? 그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말이 안 되고요. 전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고 그 공무원들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네.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다 따로 놉니까? 다른 나라예요? 정말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교체가 왜 됐습니까? 과거에 뭔가 조금 미진한 거 있었으면 잘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얘기고 민주당도 이걸 너무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싸우지 말고 네. 이게 대안을 제시하고 좀 쓸데없는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쟁으로 가지 마라. 이미 이제 준공이 된 아파트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대통령이 저걸 가지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정부 이전에 시공, 감리 이 그렇습니다. 부실에서 발생한 거고 그 원인은 카르텔이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 불안한 문제에 대해서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LH라는 공공기관은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관여되거나 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네. 전관 예우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카르텔을 던져놓으니까 오늘 LH에서 나온 대책이 반카르텔 무슨 TF를 구성을 했어요. 네. LH가 카르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LH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하면 이건 뭐 전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게 전 정권 문제, 현 정권 문제를 나눠가지고 이 문제조차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문제의 본질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 거며 이 문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좀 보강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LH는 공사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계, 시공, 감리 이거 다 외주를 주고 민간업체들이 한 거거든요. 그럼 LH 공사에서 외주를 준 상주 감리 회사가 제대로 감리를 했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정권의 문제가 됩니까? 본인들이 정권의 문제라 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을 공격하고 싶은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주 감리 회사가 제대로 감리했는지 들여다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자들은 처벌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문재인 정권 때 그 LH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네. 그게 사실은 정권 교체되는데 큰 어떤 요인이 됐어요. 네, 투표로 계속 심판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네. 정권 교체가 왜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된 거예요, 민주당이. 네. 그러면서 결국 정권이 바뀌면 당신들이 새로운 세력이 다른 세력이 이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공방을 할 때가 아니고 이미 공은 지금 정부에 넘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정권 안 바뀌었게요. 그럼 네. 만약에 지금 야당이면 민주당 탓하고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정부의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네. 지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네. 정말로 한심해요. 저희도 마이너리그 개막 이후 이현주 이현주 의원님 표정이 가장 좀 이현주 예. 의원은 이쪽에 와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아니, 그런 여기 좀 문제가 멀리 아니고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말하면 더하네요. 그런 문제가 왜 또 아니에요. 편을 갈라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동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5년마다 바꾸어가면서 서로 욕하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저도- 지금 이래가지고 엉망이 되고 있다고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네, 아니, 지금 근데 이게 완전히 망국적인 이게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권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네, 정치적으로 가지 말자.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정치 문제로 끄집어내서 전 정권 탓하는 이 정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 민주당도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이현주 얘기는 의원이- 뭐냐면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자는 이현주 거예요. 좀 의원이 잘 지긋지긋해요, 정확하게 지적을 정말로. 했는데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네 분 목소리가 뭐 거의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정치고 네. 하지 마. 그럼요. 정치고 풀지 말자고 하는데 현실은 정치고 가고 있잖아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또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용남 의원님.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사안 다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두 가지 다. 왜냐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선 이후에 외압을 행사해서 노선이 바뀌었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외압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외압 행사가 이루어진 어떤 문건이라든지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국정조사라는 거창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없잖아요.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도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익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결정적으로 얻었다라는 뭐가 나와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팩트 확인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는 그렇게 효율적인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효율적인 절차가 한계가 아니다. 너무 뚜렷해.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절차잖아요. 네. 거기가 무슨 정치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기록을 다 훑어보고 조목조목 추궁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그럼 아니잖아요. 양평간 근데 고속도로는 특검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네. 수사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뭐 아니, 저게 특검도 할 수 이제 지금 있겠죠. 김용남 의원의 얘기가 상식적인 인간의 집합체면 저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정치권은요, 그냥 욕망과 야망이 부글부글 하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뭘 서로 감춘다고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양평고속도로 그 국정조사 하자 그러잖아요. 네. 하고잡이야. 뭘 하려 그래. 네. 그럼 지금 국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 부실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 하자 그러잖아요.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요. 하자 이거는 그래요. 여당이. 그럼 양쪽이 하나씩 하자 그러니까 둘 다 받아줘야 돼요. 그게 해법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요. 진영으로 나눠졌잖아요. 양쪽 다 안 하면 정치권이 서로 짬짬이하고 다 가려버리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쪽 다? 양쪽 다 해야 됩니다. 네. 본격적인 정쟁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 막을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입니다. 권력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든 철근 얘기를 네. 하든 그것이 야당을 겨냥한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기능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정치판에서는 국정조사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제대로 이것이 팩트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집권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네. 근데 수사권 발동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사실은 우리가 역대 특검을 해봤지만 국정조사가 갖는 한계하고 조금 다르지만 특검도 사실은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이제 정치적 공방 속에 이런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어설프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철근 이 문제를 국정조사하자고 들고 나오는 거는 일종의 코미디예요. 지난 정부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권력은 윤석열 정부한테 있고 네. LH공사도 국토부도 다 윤석열 정부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당이 스스로를 국정조사하자고 주장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이거는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니까 그거 물타기 해가지고 물타기로 보십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무산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가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저는 양평 고속도로를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오도록 키운 거는 원희룡 장관과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면 돼요. 야당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가 잘못됐고 오해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백지화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난데없이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경위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경됐고 누가 왜 어떻게 그 노선을 변경했는지 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웬 공산당 타령입니까?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어디입니까? 이동관 씨는 어디가 공산당 언론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십시오. 공산당 기관지가 있다. 와, 이거 어디를 뜻하는 것일지 이거 뭐 찾느라고 뭐 정신없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이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딘지 뭐 궁금해하더라고. 네. 기자들도 질문했잖아요. 질문도 하고 어디냐고. 어디냐고. 근데 다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해서. 아니 근데 요 발언 전에 나온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언론은 뭐 장악할 수도 없고 뭐 해서도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취지의 그 발언을 상식선에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공산당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제가 보기엔 특정 정치 세력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주력했던 언론기관을 지칭하면서 이제 공산당 발언이 나온 것인데 네. 그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좀 강한 발언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용어 선택이나 뭐 이런 게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용어 선택이었던 건 틀림없는데 그 취지는 사실을 보도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을 좀 왜곡하는 측면에 대한 강조가 아니었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항상 좀 헷갈리는데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부적절. 분명히 너무 강한 발언이다. 김용남 의원의 말씀은 이거로 해석이 돼요. 같은 진영에 있지만 방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제 말이 꼭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요 공산당 운운한 건 좀 용어가 너무 과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주장이나 어떤 경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언론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진보 성향의 언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정책적인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겨레 신문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정파성을 띠면서 그 안에서 승진을 하거나 본부장이 되거나 하는 것을 어떤 특정 정당하고 라인을 타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정권에서도 그 문제 제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만약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진보 성향의 언론한테만 이 얘기를 적용한다. 그럼 스스로가 정파적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건. 그런데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왜 저렇게 강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킬까? 네. 저는 저렇게 강한 표현을 써서 지금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럼요. 저분이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듯이 기자 20년 했고 네.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했는데 본인의 저런 말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고서 그래요? 실수로 저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 결국에는 본인의 뭐 지금 자녀 학폭 문제든 언론 네. 장악 문제든 또 부인의 무슨 뭐 인사청탁 문제든 청문회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공격적으로 돌파하겠다라고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저 말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비단 의도적으로 쓴 것만이 아니고 평소의 생각이에요. 인사권자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동관 후보자와 여권 핵심부가 현재 언론 지형이나 공영방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거라고 보고 우리를 비판하거나 네. 우리를 반대하면 공산당이다라는 심지어 이념의 딱지를 붙이는 건데 자가당착은 뭐냐면 공산당의 기관지 같은 언론은 절대 권력에 무위판적으로 네. 절대 권력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권력에 절대 받아쓰기를 하는 이런 언론을 말하는데 권력은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본인들 입맛에 맞는 그런 언론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언론들은 다 공산당 언론입니까? 여기서 이제 자가당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동관 후보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좀 달라졌다 옛날하고.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고쳤을 수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과거 MB 정권 때 보였던 그 언론 장악이나 공영방송 인사 개입, 편성 개입 똑같이 할 겁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하게 할 거예요. 네. 수사권까지 가졌으니까. 일단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코드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보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종북 좌파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지금 공산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과 괴가 맞죠. 진짜 이분이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언론은요. 진보적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보수적 성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가장 큰 문제는요. 경영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가. 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구성원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진보적 성향을 갖는 거는 그들의 언론의 자유이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왜 문제 삼습니까?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거나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산당 언론이나 공산당 기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법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종북 좌파가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잡겠다. 그런 언론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 의도를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2010년도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는 빵점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학폭 은폐 의혹도 있고 방송 장악 의혹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경험이 저는.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 생활도 언론 기관에도 오래 있었고 또 언론을 상대하는 정부 측의 공직에도 다양하게 있었고 그런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꾸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럴 의지도 없겠지만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언론 장악이 가능했던 게 하부 구조는 사실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KBS나 MBC 사장하고 주요 보직 몇 사람만 솎아내면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언론사의 사장을 윤석열 정부가 바꾼다고 해서 밑이 뭐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언론 장악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럼요. 구성원들이 지금 다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용어 사용에는 동의하지 하지 않습니다만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사실은 언론 노조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할 부추긴 테니까. 것이죠. 언론 노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10년도에 당했던 언론인들이 그 이후로 본인들이 당했던 거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인사 문제, 국정원의 사찰 문제, 또 국정원도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사찰의 당사자들이 처벌받는 걸 또 봤습니다.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 KBS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민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민영화를 통해서 방송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구도인데 여기 구성원들이요. 이렇게 똑똑한 분들 계시잖아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얘기가 좀 그렇게 길어질... 장악하려고 해서 장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자꾸 무리를 하면요. 이게 정권에 부담이 엄청나게 올 거고요. 아니 자유국가라면서요. 그러니까 TV조선이든 MBC든 그냥 다 놔두세요. 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괴롭힙니까? 정말 지긋지긋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면 근데 요거 길어지면 일단 민주당 얘기 못해요. 언론기관이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사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문제죠.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도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이 들어요. 공산당 기관지? 혁신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망발이 되었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부에서 같이 와서 사과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은경 위원장의 당시 그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언은 부적절했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말도 아니었고 이치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1인 1표의 원리가 원칙이 엄연히 있는데 그에 배치되는 얘기를 저렇게 해놓고 그걸 언론이 지적하거나 비판을 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좀 실수했다. 근데 진위는 그게 아니었고 청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발언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유를 한다는 게 좀 오버했다라고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하루 이틀 비판했지만. 근데 사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자꾸 소환됩니다.
과거의 노인 폄하 발언들이 소환돼요. 뭐 정동영 전 의장, 무슨 유시민 전 그 장관. 네. 그런데다가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양이원영 의원이.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돼버린 거예요. 아, 거기서 커졌어요. 교수 출신이어가지고 정치적인 그 언어를 잘 선택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둘러대고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런 뜻이 진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처럼 네네네. 철이 없고 정치적인 언어도 모르고 그런 분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에 퍼레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얘기는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하면 안 됐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자백하는 얘기거든요. 혁신의 동력이 꺼졌어요. 저분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아니, 이제 뭘 할 동력이 수 있습니까? 꺼졌다. 당내에서도 저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노인 비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사과를 하는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교수 비하 발언을 했어요. 제가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아니 다른 교수님들은 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김은경 위원장은 하루라도 망언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망언 생성형 AI를 장착한 것 같아요. 네. 입만 열면 사고예요. 교수 비하 발언까지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요. 정치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그렇게 큰일 나는 일인가요?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남들처럼 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현주 의원님. 아니, 여러분은 질문하다가 나한테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아니 저는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는 분도덕이 없이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한 발 더 나가면요.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치심과 자부심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요. 한 궤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수치심을 정확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할 때. 아, 이번 건은 사과할 건이라고 사과할 보십니까? 건이죠. 네. 그리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 자신들의 군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건 일본이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자부심이 없는 나라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당대표의 사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임명을 했지만 지금 그 저희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추천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있거든요. 임명을 했잖아요. 아, 임명을 했는데 그 저변을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사과 안 하시네, 여전히. 자, 오늘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리그였습니다. 고맙습니다.